사실 이렇게 세 가지만 세팅하면서 1년을 보내시면 월 매출 2, 3억 정도는 가뿐하게 세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잘 세팅을 하셔도 1, 2억 정도의 매출은 가볍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뮤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지금 유럽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씩 올리면서 소식을 공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유럽에 와서는 조금 여유롭게 현지에 계신 거래처 사장님들도 뵙고 있고 여행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품 매장 구경도 하고요. 아울렛도 둘러보고 있는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1월이랑 7월에 새 제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현지에는 한두 달 정도 더 빠르게 새 제품이 나와서 둘러봤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장을 가야만 가격을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인상됐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명품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명품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막 명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상 깊었던 기사 중 하나는 최근에 쿠팡이 파페치라는 사이트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파페치라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예전부터 한 번씩 구매할 때 썼던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는 각종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가장 큰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은 사실 올해 초부터 명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에게 계속해서 입점하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몇 개월 전에는 로켓 럭셔리라는 걸 런칭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쿠팡이 명품 사업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이번에 파페치를 인수하는 걸 보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품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명품 사업도 이제 끝났다, 힘들어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시기에 쿠팡이 명품 최대 규모 사이트 중 하나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아, 대기업들도 명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유럽에 오는 비행기에서 인터넷이 끊기잖아요. 이제 인터넷이 끊기니까 혼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명품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품을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해도 판매가 되던 시절이었고요.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 소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2022년에는 명품 소비가 절정을 찍으면서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1등을 하기도 했고요. 2023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유지되는 듯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사치품이라는 명품이 이렇게까지 잘 팔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매출과 성장률을 만들었어요. 아마 예전부터 명품 사업을 하던 분들은 수억에서 아마 수십억까지 버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내년에도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2021년에서 2022년 같은 불장이 금방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명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를 더 사는 시기였고요. 명품이 없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명품을 구매해 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한번 했던 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만약에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로 바꾸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 기쁜 감정보다는 슬픈 감정이 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하던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던 어쨌든 내가 하던 것 이하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전 이 상황을 명품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명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바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명품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는데, 지금부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명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과 동일한 환경을 세팅하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할 거고요.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하는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를 집중적으로 키워보기 위해서요. 스마트 스토어를 키워 나가면서 동시에 다른 플랫폼들에 차근차근 입점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통해서
처음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 건수와 매출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집중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원래 키우기가 힘들고요. 키워 나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매출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 번만 잘 만들어 두면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수료가 높지만 트래픽이 많아서 초기에 판매량과 매출을 늘리기 쉬운 명품 플랫폼들에 입점해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명품 플랫폼을 구분해서 운영을 할 건데 서로 다른 전략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사입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국내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명품 플랫폼들은 해외 구매 대행을 빼고 국내 구매 대행과 사입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만 운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에는 배송 기간이 적어도 21일에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명품 플랫폼에서는 배송 기간 페널티가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 지연이 최대 90일까지 가능하고 비교적 관리가 편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구매 건수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 구매 대행까지 추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플랫폼은 국내 백화점 구매 대행과 제품 사입만 병행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왜 해외 구매 대행은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걸 차근차근 해 나갈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에르메스와 샤넬 제품들을 사입할 거고요. 백화점과 아울렛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 대행 방식으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는 사입한 제품들과 구매 대행으로 진행되는 제품들이 합쳐져 보이겠죠? 그래서 마치 제품이 많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구색이 맞춰져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상품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후기와 스마트 스토어 지수를 쌓아 나가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를 어느 정도 세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국내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던 아울렛과 백화점 제품들을 사입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트래픽이 몰리는 브랜드는 디올, 루이비통, 셀린느, 프라다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르메스는 항상 인기가 있고요. 샤넬은 최근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인기가 조금은 식었지만 클래식한 인기 제품들은 재고만 가지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디올, 루이비통, 셀린느 제품들을 사입하는 건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입할 때는 샤넬과 에르메스 위주로 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에르메스와 샤넬의 인기 제품들을 계속해서 사입을 하면서 국내 구매 대행으로 업로드한 제품들 중에 주문이 자주 들어오는 제품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제품을 사입합니다. 아무래도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가격과 회전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각종 플랫폼의 프로모션이나 기획전을 통해서 판매량이 점점 올라오게 되면서 서서히 마진율을 늘려나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진율을 계속해서 고집하기보다 매출을 먼저 만들고요. 나중에 마진율을 서서히 올려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실력이 빨리 늘거든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구매 대행으로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에르메스 샤넬 사입, 두 번째 백화점 및 아울렛 구매 대행 제품 업로드, 세 번째 구매 대행 제품들을 판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 사입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명품을 떠나서 온라인 사업에서 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재고 리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제가 왜 샤넬과 에르메스 제품만 사입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재고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 국내에서 중국 제품을 사입하는 사람들이 절대 사입을 하지 못하는 제품들만 골라서 팔아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매출이 순식간에 올라갔었어요. 명품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던 적던 재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팔릴 만한 제품들만 재고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무섭거든요. 그럼 중국 구매 대행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국 제품을 사입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조건들은 첫 번째로 한정된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제품들은 싫어해요. 두 번째는 각종 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오자마자 인증을 받고 진행해도 돈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저는 재고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사입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반대 조건을 가진 제품들만 소싱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가진 사람은 국내에 없고 해외 구매 대행 제품만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명품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크림에 들어가셔서 루이비통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몇 가지 제품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루이비통의 엔벨로프 카드 지갑이라는 제품이 인기가 많고 잘 판매된다는 건 크림에 있는 거래량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제품들은요, 10개, 20개 쌓아놔도 걱정이 없어요. 금방금방 팔리는 걸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들은 걱정 없이 계속해서 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루이비통의 모든 제품들을 전부 다 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는 상품을 등록할 때 이렇게 사입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등록해서 판매해야 돼요. 명품 구매 대행을 하실 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매출을 빠르게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만 세팅하면서 1년을 보내시면 월 매출 2, 3억 정도는 가뿐하게 세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잘 세팅을 하셔도 1, 2억 정도의 매출은 가볍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잘 팔면서 매출을 내고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명품 시장에서 대부분을 판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조금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2024년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